자, 다음은 역시 첫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파악하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문단을 보니까 다음 지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자, 첫 문단을 보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거는 범죄.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죠? 그렇죠. 이 범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범죄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의가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이러한 범죄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 있는데 이 범죄로 인해서 나타난 게 뭐죠?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이제 낮추려고 노력을 그렇죠. 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제 범죄학이죠. 네,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게 범죄학이 등장한 배경이에요.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이 범죄학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요걸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죠? 일단 이 범죄학에 대한 소개를 했으니까 범죄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범죄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러 가봐야겠죠? 네. 자, 여기 보니까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역시 우리가 어디에 네모를 칠 수 있죠? 여기는 고전주의 범죄학이죠. 네, 얘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모를 딱 쳐줘야 돼요. 고전주의 범죄학이라는 게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문을 쭉 봤을 때 우리가 2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벌을 반비례하여 부과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얘는 O일까요? X일까요? 얘는요. 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네. 범죄의 비례 형벌을 부과할 경우 개인의 네. 합리적 선택에 의해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죠. 결국에는 얘는 이제 범죄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다고 말하긴 좀 그러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은 범죄에서 이제 좀 작은 죄를 지었으면 좀 형벌을 덜 주고 큰 죄를 졌으면 형벌을 좀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죠. 작은 죄도 물론이고. 그래서 벌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제 잘못을 안 할 거니까 이제 그 범죄가 예방될 것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벌을 반비례했다. 이거는 X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반비례가 아니라 바로 비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번에 보면 베카리아는 무엇이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나요가 나오는데 베카리아가 바로 이 고전주의 범죄학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이 고전주의 범죄학 자체가 이제 무엇이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는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범죄를 억제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뒤에서 세 번째 줄에 네. 따라서 이제 뒤에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네.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구나 법에 의해 확실히 처벌받을 것이란 두려움이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렇죠. 라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 줘야겠죠. 네. 자, 그러면 확실히 처벌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그것이 이제 이 3번의 답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4번 고전주의 범죄학이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적어봅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고전주의 범죄학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죠? 자, 여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 줄에 고전주의 범죄학의 주장은 각 국가의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입법과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렇죠. 그래서 입법과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미리 이 김하연 선생님한테 과외를 좀 받았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그 전에 고전주의 범죄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제 그 제일 첫째 줄에 보면 법적 규정 없이 시행됐던 지배 세력의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며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을 문서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만든 게 이제 이 고전주의 범죄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서 네 번째 줄 그 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베카리가 강조했다라니까 결국에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대표자니까 고전주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서로 만들었다. 이걸 좋습니다. 제가 래퍼처럼 얘기했나요? 우리 점점 자, 여러분 지금 그 한 1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스. 자,
목소리가 조금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제가 네. 하버드를 좀 노려봐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없죠. 선생 어떻게 생각해요? 저 여기 없어요. 자, 2번 문단에서 2번이 아니고 3번 문단이죠. 2번의 문단이라는 아, 네네. 그 전에 했던 거. 자, 어디에 네모를 쳐야 되죠? 네모. 그 3번 문단에서요. 네. 그 실증주의 범죄학이죠. 그렇죠. 자, 이전에는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실증주의 범죄학에 대해서 볼 것 같아요. 보면 이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 등장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비문학의 답은 있잖아요. 네. 지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국어처럼 공부하기 쉬운 과목이 어디 있어요? 지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 아니죠. 자, 여기 보세요. 그 19세기 중반 이후 사회 혼란으로 범죄율과 재범률이 증가하자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한 실증주의 범죄학이 등장했다. 네. 실증주의 범죄학은 고전주의 범죄학의 비과학성을 비판하며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그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등장했고 네. 그 다음에 비과학성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죠. 그렇죠. 아주 고전주의 범죄학의 비과학. 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자, 그러면 2번은 해결이 되었고요. 3번을 보면요. 요거는 이제 지문에서 그냥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실증주의 범죄학은 고전주의 범죄학의 비과학성을 비판하며 범죄 원인을 개인의 뭘로는 통제할 수 없는 자유의지. 그렇죠. 자유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렇죠. 이런 요소에서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롬브로소라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의 대표자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실증주의 범죄학의 대표자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 롬브로소는 과연 무엇이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가? 그것이 문제인데요. 네, 요거는 있잖아요. 네. 그 네 번째 줄에 나오죠. 네. 롬브로서는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범죄자들의 개별적 범죄 기질을 도출하고 아닐까요? 도축은 이제 가축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도출하고. 여러분, 그 시험 칠 때 이런 오타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선생님들한테 손 들어서 말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어 시험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네. 손 들고 선생님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그 감독 선생님한테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만 언지를 주시고 본인 할 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상한 부분 있으면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기질에 따른 교정이나 교화 다시 돌아오면 또는 치료를 실시한다고 생각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그죠? 네, 억제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네네. 그냥 단순히 벌을 줘서는 이걸 억제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범죄에 있는 기질, 네. 범죄 기질, 그다음에 네.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정하고 교화하고 이런 것들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범죄자들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해야 하는지 롬브로스의 관점에서 적어보세요라고 나오는데요. 네. 자, 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두 개가 일어났어요.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격하는 거에 좀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네. 김 씨가. 네. 그래서 이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어떤 날 지나가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가격을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요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 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제 이 씨가 평소에 따돌림을 당했는데 네, 이 박 네. 씨한테 박 씨가 그날도 네. 이 씨가 모욕을 강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씨가 이제 이 박 씨를 때렸어요. 네. 자, 요 두 사건에 대해서 이제 롬브로서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게 문제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김 씨한테는 네. 롬브로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일단 그 김 씨는 네. 어린 시절부터 타인을 공격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자주 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롬브로서는 그 범죄자의 기질을 연구를 했으니까 네. 어릴 때부터 공격성이 높았다. 얘는 이제 공격적인 기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범죄자로서의 기질을 가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좀 강한 벌을 줬을 것 같고요. 그렇죠. 강한 벌이죠. 근데 이 씨의 경우에는 네. 이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아무런 이제 반항을 못하는 그런 좀 그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네네네네. 이제 너무 이제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이 그 어떤 일시적으로 불안정함과 압박감을 줘가지고 우발적으로 이렇게 박 씨를 내려쳤다고 분석이 되는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네네. 생각했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감안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이제 조금 수감에 반대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형벌을 최소화하자라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을 보면은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자들의 개별적 범죄 기질을 분석하고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과 편견이 개입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O인가요, X인가요? 오죠.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오죠. 네, 나옵니다. 이거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왜 차별과 편견이 개입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면 이제 요런 여기서 이제 이 롬브로스가 얘기했던 이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소라는 게 개인의 판단이잖아요, 결국에는. 왜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실제로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맞죠? 들여다본다면 다 추측일 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생각이 개입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차별이나 편견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요. 또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떠오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스스로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네. 4문단 이제 끝이 보이네요. 자, 보면요. 이제 여기에서 읽어봤을 때 어디에 내모쳐야 하죠? 셉테드. 그렇죠. 바로 이 셉테드 중간에 이렇게 영어와 함께 나오는 이 셉테드인데요. 네. 자, 셉테드 요 환경 범죄학과 관련된 건 것 같아요. 네. 위에 보면 여기 환경 범죄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환경 범죄학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주목받기 시작했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네. 그 두 번째 줄부터 네. 1970년대 이후 그 이러한 시도들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바로 고전주의 범죄학이랑 네. 실증주의 범죄학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범죄 감소 효과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에 효과가 있는 듯이 보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환경에 의해서 범죄 유발 요인과 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 기회의 감소 효과 등을 연구하는 환경 범죄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네. 이제 어떤 개인의 주목을 했을 때 크게 개선되는 점이 없으니까 이제 그 주변 환경에 주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의 정답이었고요. 네. 그러면 이 환경 범죄학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 바로 셉테드인데요. 이 셉테드라 불리는 범죄 예방 설계라고 합니다. 그 환경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네. 자, 봤을 때 셉테드의 정의를 읽고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셉테드 사례를 적어 봅시다라고 나오는데 네. 이제 이 환경을 바꾼다. 네.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환경을 바꾼다라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생각해서 제일 확실한 건 CCTV예요. CCTV. 요즘에는 물론 이제 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 아파트는 CCTV가 없는 곳이 없고요. 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설치가 되면 어쨌든 본인이 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범죄 예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사례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 셉테드와 관련해서 이제 이 원리와 그 네.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 지문에 바로 나오네요. 다음 네. 문단에. 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셉테드는 다음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오는데 5가지의 네. 원리가 나옵니다. 네. 각각의 일단 네모를 쳐볼게요. 네. 자, 첫 번째는 자연적 감시의 원리. 그렇죠. 접근 통제의 원리. 네. 영역성의 원리. 네. 활동의 활성화 원리. 네. 유지 및 관리의 원리. 그렇죠. 요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고 이제 얘가 요 원리가 적용된 사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네. 일단 자연적 감시의 원리라는 것은 요 은폐 장소를 최소화함으로써 범죄를 좀 낮추는 건데요. 네. 이게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잘 안 보이는 거를 없애는 거죠. 담장을 없애는 거. 그렇죠. 담장. 이 담장이라는 게 우리 시야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담장이 있음으로써 이 뒤에 뭔가 어둡고 으슥한 부분이 있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차단해 버리는 거죠. 담장을 철거해서. 네, 이게 바로 자연적 감시의 원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접근 통제의 원리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 통행을 어느 쪽으로 가도록 일부러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될 곳을 막고 가야 될 곳을 열어두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 그렇다면 요거의 예시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 이제 주변에 많아가지고 그쵸. 딱히 하나를 말하기가 좀 힘든데요. 네. 높은 장소를 막고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 학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담장 있고 후문과 정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후문에서 이제 여기서 뭔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럼 이쪽으로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후문을 아예 철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문만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정문을 통해서만 다닐 거니까 이 범죄를 낮출 수 있다. 네. 그런 예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다음으로 영역성의 원리인데요. 얘는 안과 밖이라는 공간 영역을 조성해가지고 네. 이제 외부인의 침범을 막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는 얘가 뭐가 있을까요? 안과 밖이라는 외부인의 결국에는 이제 네. 계속 이제 저희가 그 하루에 12시간을 학교에 생활하기 때문에 네. 학교 예시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네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조금 위험한 사람들이 이제 엄청 간혹 가다가 뭐 10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 학교에 이제 담장을 설치해서 문을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 정문을. 그래서 이제 학교 외부 사람 출입을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영역성의 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 들으면 이해가 좀 잘 돼야 될 텐데요. 네. 자, 다음은 활동의 활성화 원리인데 얘는 이제 이 내부인들이 네. 좀 활발하게 뭔가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범죄 발생률을 낮춘다는 건데요. 네. 이건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거. 네. 제가 네. 그 저희 그 도봉산 웰빙 공원에 한 번씩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네. 그 밤에 가면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사실 걸어 다니는 사람 마주칠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네. 중간중간 운동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운동 기구를 하러 이렇게 오세요. 근데 제가 밤에 갈 때 제일 이제 안심이 될 때가 뭐냐면 우리들의 어머님, 네. 어머님들이 계시면은 제가 좀 덜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면 덜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게 바로 이 그 활동 활성의 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운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어머님들을 끌어들인다. 네네. 그래서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그렇죠.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 및 관리의 원리인데요. 네. 얘는 원래 처음 설계됐던 거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거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가 바로 지금 그거죠, 여러분. 뭐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범죄? 네. 이 범죄랑 무조건 관련이 돼야 되나요? 관련이 되면 좋긴 좋은데요. 뭐 아니라도 뭐 상관은 없을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네네. 지금 저희가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워서 힘들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방수공사를 하지 않아서 계속 물이 새가지고, 사실 이거는 저의 상상이긴 한데 최악의 상황에 여러분 이 물이 갑자기 막 장마가 쏟아지듯 왔다. 뭐 지진 나고 이래가지고 더 샌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 건물을 버려야겠죠. 지금은 그렇죠. 방수공사로 이제 그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 건물이 버려지면 이 버려진 폐건물이 뭘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범죄 장소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을 잘 유지시켜주는 이거가 바로 신의 한 수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죠. 이제 지금 깨끗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범죄를 낮춘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비문화 지문을 읽을 때는 이제 그 문단에서 중요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내용 해가지고 확인을 잘 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기다린다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 김하영 쌤이랑 저랑 그 보너스로 네. 그 쿠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김하영 쌤 힘드니까 펜을 저한테 넘겼네요. 자, 여러분 일단 토론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그 개념 학습집 내용 있죠. 개념 학습집 내용을 숙지해야 됩니다. 네. 자,
근데 그냥 달달 외우기만 하면 그거는 그냥 암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게 그 개념의 이해 결과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토론 준비할 때 기억나시죠? 네. 우리 토론 준비할 때 뭐 했어요? 논제 생성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입장 정하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필수 쟁점 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입론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반론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주장 정리하기 이런 등등의 내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개념 학습지를 공부를 하면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인데요. 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 분석 학습지죠. 네. 자, 선생님이 그 시 분석 학습지를 그 선생님이 이제 체크를 했지만 본인이 좀 졸았다거나 내용 이해를 잘못한 친구들은 잘못된 내용이 필기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보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분석 학습지에 했던 그런 활동들 있죠. 네. 그거를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활동을 하게 한 게 뭐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활동을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좀 배우라는 의미에서 모든 활동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분석 학습지에서 배운 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뉴 시도 나옵니다. 새로운 시도 나옵니다. 안 배운 시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안 배운 시가 그 시험에 나올까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 분석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죠? 이게 근거잖아요, 근거. 이 시 근거는 항상 뭐에서 도출이 됐죠? 시. 그렇죠. 시어가 결국에는 이 시 분석의 근거가 됐어요. 시어. 그래서 시어를 잘 보면서 시 분석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오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중세국어. 자, 중세국어는 일단 인강학습지. 그다음에 구술평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필수적인 개념들,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구술평가 했을 때 그 조건에 맞는 내용을 이제 채워가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어떤 상황에든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이 되는 건 인강학습지니까 이것과 구술평가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비문학. 비문학은 있잖아요. 그 금방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했던 그 내용 있죠. 그 인강학습지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인간이 아니고요, 인강이죠. 인강. 학습지 내용이 나온 그 지문이 시험에 나오겠죠. 지문이 시험에 나오고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이제 그 지문에 관해서 필요한 내용은 이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뉴 지문이 나옵니다. 뉴 지문. 왜냐?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을 읽고 내용을 이제 파악하는 방법을 이제 익힐 수 있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생님이 그 팁을 주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아마 이번 시험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왜냐면은 낯선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건데, 시간 부족에 대비해서 본인이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제 서술형이 시험 조절의 관건인 것 같은데, 서술형 기입할 때 이제 많은 친구들 중에 선생님 시험 푸는 걸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문제에다가 답을 완전히 디테일하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옮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래서 그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 부족할 경우에는 그 조건에 맞는 내용을 이제 그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조건에 맞게 그 서술형을 기입하시는 게 좋은데, 이 조건에 맞는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모를 해가지고
그 메모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메모한 내용을 이제 답안지에 이제 바로 옮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답안지에 옮길 때는 이제 조건에 잘 맞게 내용을 구성해가지고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조건에 맞게 답안지를 적어야 되는데 너무 답을 처음부터 이제 막 디테일하게 그 문제지에 이렇게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략하게 간략하게 그 조건에 맞는 내용만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적은 다음에 답안지에 바로 풀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치는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도 되고 그다음에 그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도 되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 이거를 기반을 뼈대만 잡아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불필요한 거를 적느라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정 테이프도 이제 야무지게 붙여야지 떨어지면 본인 책임이에요. 이거 쓰다가 잘못되면 본인 책임이기 끝장이죠. 때문에 이거랑 두 줄 긋기랑 수정 테이프라는 팁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 이번 시험은 이제 아이들이 좀 치기가 쉬울까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네. 이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봤을 때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죠. 그래서 시간 배분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생소한 지문이 나오긴 하지만 배운 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네. 국어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는 정해진 부분만 잘 숙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외우는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 정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나 활동을 해내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모둠 활동할 때 기억을 잘 떠올려서 좀 머릿속에 되새긴다면 좋은 네.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까지 국어 그 여러분과 함께한 네. 안경남이었습니다. 김하영. 여러분 잘 자요. 안녕.